12주차 수업이거든요. 12주차인데 우리가 이제 차수가 늘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13주, 14주가 이제 종강이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빨리 종강해야지 뭐 계절학기 같은 것도 하고, 또 여름에는 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데, 특히 성대 이제 그 여름 계절학기 서머스쿨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등등 요렇게. 근데 이제 15주 차로 이제 바뀌었다가 최근 언제인지 모르겠네. 16주 차에 이렇게 종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오늘은 여기야. 오늘. 근데 이제 거의 종강에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시험이 아무 얘기 안 하면 요때 보긴 하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재정정책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면 16주 차에 해당하는 요때 기말고사를 볼 거야. 우리도 현재 생각은 요때 기말고사로 하려고 해요. 근데 살짝 저녁 수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약간 지금 저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다른 과목 시험 공부랑 겹칠 수도 있잖아. 밤에 하면 뭐 겹치고 하니까 물어봐서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요때 시험 봐도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 해가지고 볼 건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볼 테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알려주세요. 아셨죠? 아니면 이제 끝나고 저한테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저는 상관없어요.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16주 차에 시험 감독하러 와야 돼서 그냥 여기 있다가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진도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 뭐 둘 중에 맞춰가지고 제가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요, 챕터 16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과 뭐 정부 부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요, 챕터 16장. 우리가 이제 보려는 건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것저것 돈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가계부채가 되게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국가도 뭔가 일을 벌리고 쓸 땐 되게 많아. 해달라는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근데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운영합니까? 라고 하면요, 뭔가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겠지. 그래서 돈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라고 하면은요, 사실 정부가 뭐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정부 없으면 완전 이게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정부가 특히 뭐 국방이나 공공재나 등등등 역할을 담당할게. 뭐 다들 좋아.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운영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요. 이걸 조세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 세금을 걷어 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 여러 가지 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부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G라고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흔히들 많이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 중에서 어디다 쓰는데 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방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경찰 서비스가 있어야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침범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약탈해 가면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 그리고 국내에서도 내가 열심히 뭐 벌어가지고 뭔가 쌀을 뭐 생산해 놨거나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이거 뭐야, 우리가 저장하고 보관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국방을 통해서 안전하게 뭐 지켜주는 사유재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흔히 공공재라 하는데, 뭐 다리라든가 뭐 고속도로라든가 등등
등대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다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돈 내 해서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냥 민간에게 맡기다 보면 너무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흔히 아니면 뭐 전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가 담당하는 커맨딩 하이츠라 해가지고요 국가가 담당하는 SOC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정부가 만들어서 생산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또 공공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라는 것은 요 앞에 미시 파트에서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공공 퍼블릭을 번역한 건데 의미 자체가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의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로 이제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최근에는 우리가 건강이나 보건 관련해 가지고 의료 관련해 가지고 지출 비용이 관련해서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옛날에는 그걸 정부가 알아서 개개인들이 하는 거지 정부가 뭔가 도와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면 경제 상태가 실업 상태에 빠진다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해를 입거나 뭐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은퇴를 했어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어 그냥 저절로 그냥 방치해 둘 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생활을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은퇴 이후의 삶을 약간 좀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거에도 이제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조세를 통해서 거둬야 되는데 쉽진 않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밑에 이유는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내세요. 이렇게요. 공공재 서비스에 따른 대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야, 국가가 이거 제공하니까 그래도 얼마만큼 비용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n분의 1로. 그래서 좀 저렴하게 약간 혜택을 보는 거죠. 혜택. 우리가 경제에서는 편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편익에 따른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국가가 운영될 때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냥 편익 말고 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내는 게 어때? 이렇게 그래서 약간 능력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는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긴 하지. 혜택 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좋긴 한데 약간 그런 편익의 원칙, 효율성 이거 말고 능력의 원칙 이런 것들도 밑에 기반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때로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돈이 모자랄 땐 정부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빌린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봤던 본드, 국채를 발행한다, 국공채를 발행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빌리는 거야.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유하는 사람이 돈을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이제 끝났어. 이제 몇 년 해서 뭐 상환하거나 할 때 다시 그걸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채라는 얘기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미래에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미래의 텍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세, 텍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때로는 재원을 마련할 때 야, 돈을 찍으면 어때? 이렇게 원화나 달러나 그냥 돈을 찍어
펑펑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인플레이션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재원을 조달하는 거거든. 한국은행한테 야 돈 찍어서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사실 이건 공짜가 아니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챕터는 통화 정책을 볼 건데 이번 챕터에서는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은 이렇게 돈을 찍어서 M이라고 쓸 거예요. 머니 서플라이 할 건데 화폐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순수한 재정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급의 방식도 이건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원을 현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순수한 재정 정책은 돈을 찍어서 제공하는 통화 증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와 증발은 제외한다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뭔데? 이거야. 텍스와 정부 지출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게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근데 사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게 되면 사실 약간 쌤쌤되는 효과가 있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텍스를 줄이고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정책,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요.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팽창적 재정 정책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돈은 펑펑 쓰고 조세 수입도 줄어들면 이거 나중에 우리 개인도 그렇듯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고요. 활성화돼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점차 경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국가가 이제 또 GDP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국민소득 GDP를 증가시키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가의 부가 좀 많아지게 되니까 자본도 축적되고 나중에 좀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침체가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당장 돈은 없어. 근데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뭔가 대학도 다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면 빚내서 잠깐 할 수 있겠지. 사업하는 것도 다 자기 돈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돈을 빌려서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 나갈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현재와 미래까지 잘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정책이다 그러면 저기 T와 G 요거를 사용하는 것만 얘기를 우선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재정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볼게요. 가볍게 보시죠. 자, 1번 보시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방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치안이라든가 소방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됐어. 누가 짜장면을 제공했는데 돈을 안 내면 그 거래가 제대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다시 첫 번째 단락에 요약이 되어 있네요. 따로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때 공공의 욕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재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있고 그다음 정부가 있는데 지방재정이 있고 중앙재정이 있네요. 이거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고 우리는 보통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재정은요 크게 예산과 뭐 우리 예산 편성하는 요즘 기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 예산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회계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예산 해도 되겠고, 그리고 특별 회계, 특별 예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갈래가 나눠져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364페이지 정부도 우리 개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떤 식으로 벌지? 적재적소에 잘 써야지.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되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다 보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중앙정부의 재정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중앙정부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예산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입니다. 우리도 돈을 어디다가 써야 할지,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그걸 계획을 세웁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걸 막 하면 안 되니까 누가 감시자가 있어야 돼.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거니까 대표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꽝꽝꽝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게 되고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금이라는 건 펀드는요, 예산과 달리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경우야. 거기 보시면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거야. 여기에다가만 써 이렇게요. 그러니까 특정한 자금을 예산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회의 동의나 심의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축성이 있죠. 재량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산 얘기할 때는 요거는 약간 특수한 경우니까 그냥 요 위쪽에 해당하는 것만 주로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365페이지에 뭐 일반 회계 해서 어떻게 조세 수입이 있지? 거기 보니까 뭐 내국세,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세출 어디다가 돈을 쓰지? 그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뭐 기업에 관련된 특별 회계 있고 기타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일을 좀 하거나 그러면 이제 좀 되겠고, 이렇게 큰 그림만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표에 보시면 규모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총 지출 규모에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가 비중이 당연히 제일 크지. 거기 보니까 2023년도까지 갔을 때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일반 회계가 한 60% 이렇게 가장 비중이 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산하면 주로 예산에서 일반 회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66페이지 가보시면 일반 회계 관련한 예산 해가지고 거기 그냥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 관련해서는 비중이 가장 큰 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국세에서 소득세, 그리고 거기 보니까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소득의 세금을 때리는 거지. 그리고 법인세는 이거는 이제 개인이면 약간 법인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게 세금을 때리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조세 세법 제도에서의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밑에 뭐 관세부터 교육세 등등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재정과 관련해서요. 거기 밑에 보시면 최근에는 통합 재정 수지 해가지고 가능한 한 이것저것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한꺼번에 통합해서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 공공부문의 재정 수입과
지출 내역을 나타내고요. 자,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게 제대로 사용되는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밑에 가보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해가지고요, 뭐 경상지출, 자본지출, 뭐 거기 보시면 등등등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재정, 수입, 세입 나와 있어요. 경상 수입과 자본 수입으로 나눌 수 있고, 앞에 그냥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상 수입은 조세 수입,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 수입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가 비중이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세를 재원 마련의 그냥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회보장 기여금 하는 거는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 산재 보상보험 등등등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정 수입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썼어? 그게 바로 재정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이렇게 있고요. 경상지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경상이전은 가게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도와주는 등등등 그렇게 나와 있고, 자본지출 내용 나와 있는데, 아, 이렇게 그냥 돼 있다 정도만 보시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정부 지출의 수준과 구성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재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거고 G라고 쓸게요. 정부 지출 측면에서 보는데, 아니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정부 지출 이렇게 쓸 거예요. 정부가 쓰는 거야. 근데 정부의 역할이 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온난화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돈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표에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점차 계속 재정 GDP 대비, 이거 시간이라 할게요. 보통 이제 GDP 대비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국민소득 대비 정부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15년부터도 계속 점차 증가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OECD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거 증가한다는 건 뭐야?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요, 정부가 좀 약간 팽창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역할과 정부 부분이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약간 고전학파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민간을 자꾸 위축시키게 되는 거니까 정부가 모든 걸 나서서 막 다 해버리면,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저게 뭐 사회주의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약간 우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당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은 뭐 공화당, 민주당 좀 약간 색깔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다라고 하면 트럼프 해당하는 거죠. 약간 보수적인 측면을 담고 있어요. 이런 쪽은 원래는 기본적인 색채가 요즘이야 막 뒤섞여 버리긴 했는데 시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를 중요하게 보니까 작은 정부 요거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가난하고 힘들어 그러면 야, 그거 뭐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게 이제 많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은 뭐 이긴 사람이 가져가고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경쟁을 약간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뭐 민주당 쪽에 해당하는 그 색채를 지닌 사람들은 야, 시장이라는 게 강조하는 건 좋겠는데,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 야, 시장이 언제나 불안전하다. 너 대공화 안 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장은 좀 약간 좀 신뢰 안 해. 불신한다라고 할까?
이게 삐끗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큰 정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약간 케인즈의 시각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의 또 능력을 또 믿어요. 그래서 재량 이런 것들 요거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 에휴 정부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시장에 돌아가는 그거 에휴 야 그 몇몇 공무원들이 위에서 뭐 한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니야.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구에 뭐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 정확하게 다 100% 밝혀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삐끗거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너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아. 정부 네가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아갈 텐데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봐 부동산 시장도 너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기업도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네가 도와준다는 척하면서 발목 잡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정부 개입하지 마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약간 고전학파라고 할게요. 이런 쪽에서는 정부의 이렇게 지나친 팽창 이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그냥 이쪽이 좋긴 하겠지.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은 이게 더 빛을 발하긴 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선 지금 공부를 위해서 극단을 얘기하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정부 지출의 구성 나와 있는데 자꾸 이제 팽창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렇게 자꾸 팽창되고 있는 거야? 팽창 이유가 뭐야? 요거를 한번 살짝 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위에 내역 살펴볼 건데 자, 369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아니 일반 회계에서 기능별로 어디다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나 그걸 볼 겁니다. 거기 보니까 최근에는 당연히 앞에 얘기했던 사회복지 관련한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뭐 의료 이렇게 뭐 등등 해서 고령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 그 정부가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고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은데 병원비 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인간답게 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보험 비슷하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뭐 R&D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 거기 보니까 교육 이것도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출해서 쓰는 거지만 약간 투자 성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정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등등등 이렇게 사용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세 번째 재원을 조달하는 게 우리가 텍스라고 그랬죠. 조세 제도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부가 뭔가 해주는 건 되게 좋아하고. 근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지? 조세 부담률 요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내 총생산 GDP에서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그러니까 사회보장기여금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것도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맡아줬다가 나한테 의료비를 주는 셈이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내 노후나 연금 이게 사실 세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수입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 기여금, 사회보장세라고 할게요. 다 세금으로 인식을 해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70년대에서는 약 15%였는데 2010년대에 되면서 점차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요, 당연히 정부가 많은 걸 해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지출이 많아지면 세금을 또 그만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미국과 일본과 좀 약간 비슷하지만 뭐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된 서비스가 잘 돼 있는 만큼 그만큼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조세 부담률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조세 유형을 볼게요. 크게 직접세가 있고요. 간접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세. 직접세에 해당하는 게 저 앞에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직접이야 말 그대로. 자, 조세 부담의 주체에게 직접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금 내는 조세 부담 주체에게 직접 말 그대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소득세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 소득세? 그럼 누진세라 하죠. 세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낸다. 그리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적게 낸다. 그거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능력에 맞춰가지고 고능력자는 세금 많이 낸다. 요거를요. 수직적 공평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성. 그러니까 능력 베이스로 봤을 때 능력이 더 큰 능력자는 더 큰 세금을 내세요. 이거 다 이제 오케이 동의를 한다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제가 많이 낼게요. 그거는 다 그냥 오케이 거긴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 문제는 얼마나 더 내야 되지? 이렇게요. 이게 이제 합의할 때 이제 뭐 갈등 이런 거 얼마나 누진적이 돼야 되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세금 내는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절반 이상은 또 세금을 안 내고 뭐 이래저래 해서 감면해주고 이래저래 해서 안 내는 사람 빠진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할게.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요거에 대해서 저가 많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야 될 것인가는 이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세법을 바꿔가지고 세금을 내잖아. 근데 투표로 결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는가를 여기 돈 내는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정해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너 이만큼 내 이렇게. 이 사람은 약간 처음에는 얼만큼 내겠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약간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조세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유능한 세무사라든가 이런 조력자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조세 제도가 복잡해서 많이 낼게요 하면서도 이제 빠져나가요. 우리가 이제 루폴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숭숭숭 이렇게 있어서 약간 도망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 하죠. 다 보여. 그러니까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다 내고 이렇게 또 개인 사업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비용 절감 해가지고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거 찬성은 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은 야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 많이 내자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하자 이런 얘기야. 조세 제도가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경제를 하더라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도 그냥 세법이 제일 복잡합니다. 언제가나 너무 두꺼워서 그쪽 관련된 세무사 아니면은 또 잘 몰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입시제도 할 때 뭐 수능 하나만 딱 하면 그거 갖고 어떻게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우수한 꿈나무를 키울 수 있냐. 맞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했는데 이 또 뭔가 이게 능력 있고 정보 있고 아는 사람들은 쑥쑥쑥 그걸로 빠져나가니까 야 이게 공평한 것 같지 않아. 차라리 시험 한 방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시험으로 하긴 하죠. 출석도 하긴 하지만 원래 이제 그랬지. 원래는 제가 계획 세울 때도 출석 10%, 조별 과제, 발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 원하세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했는데 근데 첫 번째는 퀴즈도 봤어요. 옛날도 아니야. 몇 년 전만 해도 중간고사 보려고 했더니 한 4월 중순 보잖아. 아 선생님 너무 중간고사가 멀어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3월 말에 퀴즈 한 번. 그 다음 기말고사 너무 멀지 않아요? 다음 주에 퀴즈 한번 볼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퀴즈 시험을 봤더니 범위를 제가 좀 좁혀서 하잖아요. 해야겠지 퀴즈니까. 갑자기 좀 하면 그렇고 예고 안 하고 오늘은 자 뭐 진짜 뭐 깜짝 퀴즈 보는 날입니다. 이래버리면 막 또 막 아우성이 난리 나고 갑자기 시험지 주더니 야 이거 퀴즈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나잖아. 그래서 이제 범위를 작게 했더니 해봤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퀴즈 봤더니 다 100점이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점 다 100점이어가지고 앞에 분이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어차피 다 퀴즈 100점이니까 다 같이 보는 거나 다 같이 안 보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어느 순간 안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음 학기부터는 퀴즈를 다시 부활시킬까도 생각해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후배들에게. 그래서 퀴즈를 보게 되면서 야 여러분들의 바로 전 학기의 선배들이 퀴즈를 보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 이럴 수 있겠죠. 아무튼 딴 데로 샜는데 이 조세 제도라든가 평가하는 제도가 복잡하게 되면 아니 이게 말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공정해 보이지도 않고 애매하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능력과 관련해서요. 또 수직적 공평성이 있으니까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는 똑같으냐.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성은 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세금 더 내. 뭐 약간 이게 그냥 약간 그리고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똑같이 세금 내. 이렇게요. 이게 바로 능력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건 많이 할 거야. 뭐 재정학이나 이런 데서도 할 텐데 바람직한 조세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은 공평한입니다. 뒤에 그래서 공평성이 붙었죠. 공평한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직접세는 그거야. 자 그런데 직접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능력을 고려한 특히 소득세 이런 거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세금 내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직접세 비중이 좀 높을수록 공평성이 높아진다. 공평성이 증가? 아무튼 공평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세는요 우리가 주로 이제 물품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밸류예요. 밸류 가치 표현을 added 이렇게 하는 거야.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내가 물건을 샀어. 피자에 뭐 10% 세금이 붙는다 할게요. 세율이 부과돼. 이거는 피자를 구입하는 사람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니까. 부자가 사던 가난한 사람이 사던 상관없이 피자를 먹으면 먹는 사람들 구입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만약에 제가 되게 부유한데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지 뭐. 이게 가난한데 피자를 되게 좋아해. 그럼 세금 많이 내는 거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간접세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능력의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10% 내니까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정부가 제공한 혜택이나 편익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본다 보면 피자를 좋아하니까 그만큼 아니 수돗물 같은 것도 만약에 수돗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사용에 따른 대가 사용료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세금 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자에 세금을 10% 붙였는데 피자를 내가 좋아한다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럼 피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소비를 통해서 혜택 만족을 많이 누리게 되면 그만큼 소비에 따른 편익이 높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지. 저는 선호가 만약에 피자를 되게 싫어해.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뭐 혜택도 별로 보지 못했네. 그러면 세금 덜 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거, 철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저는 지하철 안 탑니다. 그러면 아니 안 타는데 세금을 요금을 똑같이 내래. 그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타는 만큼 이용하는 만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혜택을 보는 그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측면에서 봤을 땐 맞는 얘기긴 하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직접세와 관련한 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해당하고요. 가장 그래도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거기다 소득세, 법인세가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가가치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 조세와 관련한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누진적인 소득에 주로 이제 개인 소득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소득세라고 얘기하고요. 개인 말고 법적으로 만들어진 인격, 그걸 법인이라 하죠. 법인 소득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법인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비중도 크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프랑스 이런 데는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 많이 내라고 했더니 부자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내가 프랑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해서 옆에 다른 나라 뭐 벨기에 다른 나라로 세금 낮은 대로 이민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 삼성 현대에 법인세를 막 많이 높게 해주는 거야. 그때 공장 짓고 법인 활동을 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 삼성 현대 됐어 지금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미국 보니까 법인세 깎아준대. 야 미국에 가서 공장 짓고 활동하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삼성 하면 우리나라 기업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용하고 생산과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근데 요즘은 막 이름을 그러잖아요. 당연히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삼성이 공장을 인도에 지었어. 그러면 인도 가서 우리나라 사람을 거기서 채용하겠습니까? 인도 사람 채용해서 값싸고 능력 있는 인도 사람 채용하려고 거기에 공장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가가치세에다가 세금이 뭐 한 10%인데 1% 올리면 많은 국민들이 다 세금 내니까 조세 수입은 이렇게 더 쉽게 거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다?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쉬운 건 아니죠. 아무튼 정부도 어떻게 하면 세수 펑크가 났을 때 조세 수입을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쓸 때는 점차 이렇게 되게 많고 많은 정치인들이 또 당선되려면 이것도 해줄게요 저것도 해줄게요 해주겠다는 건 되게 많이 해줘. 오히려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파산 위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받아가는 건 조금 받아가시고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보험료 많이 내세요 하면은 그냥 해결되는 건데 왜 나부터 시작해? 막 거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어떤 정치인이든 약간 불편한 진실이라 할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꺼내는 순간 그냥 뭐 오히려 막 국민들이 다 뭐 저런 애가 있냐 하고 막 지탄받으니까 얘기를 못해. 다음 정부로 미루고 계속 뒤로 미루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이제 눈앞에 오는 거죠. 예전만 해도 뭐 국민연금이 뭐 2050년에 무슨 뭐
파탄이 나고 막 이런 얘기해도 2000년대쯤 되면 아이고 2050년 그때가 언제 오기나 오겠어. 이래 벌써 눈앞에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터미네이터에서 AI가 와서 어쩌고 아이고 공상과학 뭐 화성 가서 뭐 살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성큼성큼 오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긴 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준조세라는 얘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준이라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세는 아닌데 조세와 비슷한 느낌. 자,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위에 한번 살펴보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중간 정도. 거기 보시면 373페이지에도 나와 있네. 연도별로 해서 조금 비중이 좀 더 크고 있고요. 미국은 약간 부가가치세나 간접세 이런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직접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부의 재정이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자꾸 팽창되는 이유 살짝 살펴봤고요. 우리는 요거는 그냥 한번 인트로로 본 거고 사실은 거시경제 정책에 맞추는 거니까 이러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